굉음덧 고막을 찢는 금속의 비명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한서연의 시야가 붉게 물들었다. 쏟아지는 유리 파편이 뺨 위로 서늘한 죽음의 비를 내렸다. 아스팔트에 역한 타르 냄새와 달콤한 피 냄새가 뒤섞여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희미해지는 의식의 저편에서 그녀는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영하듯 떠오르는 심장처럼 고동치는 선명한 붉은 빛. 한 점을 낸 그 빛이 마지막 잔상이었다.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 따르르릉 지독한 소음이 고요를 깨부수었다. 서연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다. 익숙한 그녀의 방천장이었다. 창틈으로 스며든 아침 햇살이 공기 중의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머리맡의 디지털 시계는 월요일 오전 최고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끔찍하게 생생한 악몽이었다. 심장이 제멋대로 날뛰었고 식은땀으로 축축한 잠옷이 불쾌하게 몸에 감겼다. 그녀는 마른 입술을 핥으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깨진 유리의 감촉 대신 뽀송한 이불의 감촉이, 피비린내 대신 캡슐 커피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평범해서 방금 전의 죽음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출근길. 차 안 라디오에서는 간밤에 있었던 여의도 불꽃축제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서연은 바로 그 축제를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기막힌 우연이군. 그녀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볼륨을 줄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디자인팀의 박대리가 어제 새로 산 것이라며 유난히 화려한 노란색 스카프를 자랑하고 있었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스카프였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단순한 데자뷰일 뿐이라고. 극도의 현실주의자인 그녀의 이성이 속삭였다. 피곤해서 헛것이 보이는 것뿐이야. 점심 메뉴는 회사 근처 백반집의 제육볶음이었다. 어제 꿈과 똑같은 메뉴. 이제는 우연이라 치부하기엔 섬뜩한 기분이 들었다. 동료들의 시시콜콜한 농담, 창밖으로 지나가는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 심지어 식당 TV에서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 재방송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짜인 연극처럼 그녀가 겪었던 악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었다. 숟가락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건 데자비가 아니다.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 현실과 상식의 단단한 집안이 발밑에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끔찍한 일주일이 반복되었다. 화요일에는 부장의 어이없는 잔소리를, 수요일에는 클라이언트의 무리한 요구를, 목요일에는 기획안 통과를 자축하는 회식을. 모든 것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되풀이되었다. 죽음의 순간 역시 마찬가지였다. 금요일 밤 11시 47분 올림픽대로 위에서 덮쳐오는 트럭의 헤드라이트, 굉금 유리 파편, 그리고 다시 월요일 아침 7시 지긋지긋한 알람 소리와 함께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뜨는 것이다. 세 번째 반복되는 월요일, 서연은 거의 미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그녀는 회사를 무당열근하고 텅 빈 거리로 나섰다.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다. 이건 꿈이야. 지독하게 긴 악몽일 뿐이야. 하지만 차가운 아침 공기가 폐부를 내는 감각은 너무나도 현실적이었다. 그녀는 홀린 듯 익선동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세련된 카페와 식당들 사이, 낡은 한옥의 풍모를 간직한 찻집, 월하 유에샷가 눈에 들어왔다. 그곳에는 반복되는 일주일 속 유일한 변수가 있었다. 찻집의 주인 이연근은 언제나 그곳에 있었다. 첫 번째 주에는 무심코 지나쳤고 두 번째 주에는 기이할 정도로 텅 빈 그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마주한 그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서연을 바라보았다. 아니, 매번 그의 눈빛은 미묘하게 달랐다. 어떤 날은 무심했고 어떤 날은 지독한 권태가, 또 어떤 날은 아주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이 시간의 감옥에서 유일하게 다른 패턴을 보이는 존재였다. 서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이성과 상식은 이미 산산조각 난 지 오래였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찻집의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갔다. 은은한 쑥향과 묵직한 나무 냄새가 그녀를 감쌌다. 카운터 너머에서 찻잔을 닦던 이연이 고개를 들었다. 감정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그에게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광란의 속도로 뛰었다.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제가 이상해요. 이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표정 없는 얼굴로 그녀를 관찰할 뿐이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비난보다 더 날카롭게 그녀의 희망을 베어냈다. 절망감이 목까지 차올랐다. 저는 시간을 반복하고 있어요. 똑같은 일주일을 계속 살고 있어요. 금요일 밤마다 죽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깨어나요.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이에요. 제발.
이연의 입가에 희미한 조소가 걸렸다. 손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봅니다. 그는 갓 닦은 찻잔을 선반에 올려놓으며 냉정하게 말했다. 근처에 좋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소개해드릴 수 있습니다. 망상증 환자, 그의 눈빛은 정확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차갑게 얼어붙은 그의 태도에 서연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니야, 미친 게 아니란 말이야.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그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붙잡았다. 애원하며 그의 손목을 움켜쥐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눈앞이 멀어질 듯한 붉은빛이 터져 나왔다. 빛은 이연의 품 안에서, 정확히는 그의 심장 부근에서 폭발하듯 번져나와 찻집 전체를 순식간에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와 동시에 이연의 머릿속으로 수백 개의 영상 파편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달빛 아래 춤추는 하얀 소복의 여인, 애틋하게 그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날카로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끔찍한 감각, 그리고 품 안에서 서서히 식어가던 여인의 온기.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지독하게 익숙한, 잊고 있던 조선시대의 비극적인 기억들이었다. 그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가 경악과 고통으로 거세게 흔들렸다. 빛이 잦아들었을 때 찻집 안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연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의 가슴을 움켜쥐었다. 그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격렬하게 고동치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망상증 환자를 보던 냉정한 시선은 사라지고 처음으로 그녀의 존재를 온전히 담아내는 혼란스럽고도 강렬한 눈빛이었다. 당신, 그의 목소리는 모래처럼 까슬했다. 대체 누구지? 서연은 그의 급작스러운 변화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그녀는 모른다.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런 끔찍한 일을 겪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눈앞에 이 남자가 이 모든 일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그의 가슴에서 터져나온 붉은 빛. 그것은 죽음의 순간에 보았던 바로 그 빛이었다. 이연은 자신의 잊힌 과거와 눈앞에 여인이 불가해한 운명으로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밀어낼 수 없었다. 이 지독한 시간의 감옥과 반복되는 죽음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그녀의 손을 잡아야만 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임을 깨어나기 시작한 기억이 속삭이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서연의 손을 마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선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말해줘. 그의 목소리가 찻집의 묵직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었다. 서연은 제 손을 단단히 붙잡은 그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였다. 차갑게 식어버린 줄 알았던 눈물샘이 다시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공포가 아닌 희미한 안도감 때문이었다. 그녀는 몇 번이고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목소리를 냈다. 쇳소리가 섞인 갈라진 목소리였다. 모든 것의 시작은 교통사고였어요. 그 한마디를 내뱉자 댐이 무너지듯 억눌렸던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굉음과 함께 세상을 뒤덮던 암흑, 코를 찌르던 타이어 타는 냄새, 피부를 파고들던 유리 파편의 감촉. 서연은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을 생생하게 토해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마주해야 했던 지옥 같은 월요일 아침. 똑같은 뉴스, 똑같은 농담, 똑같은 점심 메뉴.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이연의 텅 비어있던 눈동자는 헤아릴 수 없는 감정들로 채워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지만 그녀의 손등을 무심코 쓸어주는 그의 엄지손가락에서는 아주 오래된 위로가 느껴졌다. 그리고 죽기 직전 항상 붉은 빛이 보여요. 그 말을 내뱉는 순간이었다. 이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관자놀이를 꿰뚫는 듯한 날카로운 두통과 함께 그의 눈앞에 선명한 환영이 스쳤다. 피 묻은 비단 치마, 애절하게 자신을 부르던 목소리, 그리고 힘없이 펼쳐진 손에서 떨어지던 붉은 구슬. 그것은 단순한 자동차 후미등이 아니었다. 서연의 시간을 가두고 그녀를 죽음으로 이끄는 저주의 빛. 그 빛의 정체를 이연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심장이었다. 심장이었다. 그 섬광 같은 깨달음은 이연의 온몸을 꿰뚫는 전율이었다. 서연을 밀어내려던 손이 오히려 경련하듯 그녀의 가는 손목을 올감했다. 차갑게 식어있던 그의 손바닥에서 지독한 열기가 피어올라 서연의 피부를 태울 듯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방금 전까지 자신을 투명 인간 취급하던 남자가 아니었다. 그의 텅 빈 눈동자 안에서
수백 년 묵은 슬픔과 분노가 검은 파도처럼 휘몰아쳤다. 핏빛으로 물든 비단 치마, 애원하며 뻗어오던 하얀 손, 그리고 제 심장을 꿰뚫던 칼날의 서늘함까지 잊었던 과거의 고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이어는 마른 입술을 겨우 열었다.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가 찻집의 무거운 정적을 갈랐다. 매번 그 붉은 빛을 보고 그렇게 죽는 겁니까? 그것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운명을 향한 수백 년 묵은 절규였다. 꿈이어야만 했다. 하지만 폐부를 찌르는 새벽 공기의 차가움, 아스팔트 위를 구르는 빈 캔의 소리,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첫 차의 경적까지 모든 감각이 지독할 정도로 선명하게 현실을 아우성치고 있었다. 서연은 넋나간 사람처럼 광화문 광장을 가로질렀다. 이순신 장군의 동상이 무심한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는 것만 같았다. 3번 똑같은 일주일을 3번이나 살았다. 그리고 3번 금요일 밤 11시 47분에 죽었다. 미쳤거나 저주받았거나 어느 쪽이든 희망은 없었다. 이번엔 달라야 해. 4번째 맞이하는 금요일, 서연은 병적인 수준으로 동선을 바꿨다. 아침부터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회사와는 정반대 방향의 버스를 탔다. 일부러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동네에 낯선 카페에 틀어박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올림픽대로 그 저주받은 도로만 피하면 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심장은 미친 듯이 발작했지만 한편으론 가느다란 희망이 피어올랐다. 어쩌면 아주 사소한 변수 하나가 이 끔찍한 연극의 막을 내리게 할지도 모른다. 밤 11시가 넘어가자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도 될 것 같았다. 카페를 나서 종로의 번화가로 접어드는 순간이었다. 안도감의 긴장이 풀린 채 걸음을 옮기던 그때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금속성의 삐걱임이 머리 위에서 들려왔다. 끼익! 둔탁한 소리와 함께 무언가 거대한 그림자가 자신을 덮치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 시간조차 없었다. 낡은 건물의 외벽에 붙어있던 거대한 간판이었다. 바람에 사가버린 고정소회가 힘없이 부러지며 수직으로 낙하한 것이다. 쿵!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서연의 의식은 다시 한번 암흑 속으로 곤두박질쳤다. 죽기 직전 그녀의 뇌리를 스친 것은 단 하나의 문장이었다. 장소는 바꿀 수 있어도 결과는 바꿀 수 없어. 그리고 다시 5번째 월요일 아침 오밥시 지옥 같은 알람 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의 무늬를 헤아렸다. 절망은 분노가 되고 분노는 체념이 되었다. 이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살아있는 관 속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한편 수백 년 된 고택의 툇마루에 앉아있던 이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며칠 전부터 가슴팍에 품은 여우구슬이 미미한 열기를 띠며 이상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마치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애타게 부르는 듯한 혹은 희미한 파장을 보내오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었다. 감정이 거세된 채 수백 년을 살아온 그에게는 당혹스러운 일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검은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집을 나섰다. 구슬이 이끄는 시로라기 같은 감각의 끝을 따라 그는 정처 없이 서울의 거리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평범한 빌라 앞이었다. 3기호 저 안에서 미약하지만 분명한 파동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연은 담벼락에 기댄 채 무감한 눈으로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며칠 동안 그는 그저 관찰했다. 창백한 얼굴로 출근을 하고 기계적으로 점심을 먹고 텅 빈 눈으로 퇴근하는 여자. 윤서연 던 그녀에게서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절망의 냄새가 났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색을 잃어버린 흑백 사진 같았다. 흥미롭진 않았지만 여우구슬의 반응 때문에 외면할 수도 없었다. 6번째 반복의 목요일 밤, 이연은 퇴근하는 서연의 뒤를 무심코 따르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와 달랐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그녀의 걸음은 위태로웠고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처럼 흔들렸다. 스크린도어가 없는 구형 플랫폼, 퇴근길 인파로 아수라장이 된 그곳에서 이연의 눈에 무언가 들어왔다. 서연의 뒤에 바짝 붙어 선 한 무리의 남학생들이 서로 거칠게 장난을 치고 있었다. 위험했다. 야, 밀지 마! 아찔한 순간이었다. 한 남학생이 중심을 잃고 휘청이며 서연의 등을 강하게 밀쳤다.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선로 쪽으로 속절없이 기울었다. 노란 안전선 너머 굉음을 울리며 달려오는 지하철의 헤드라이트가 어둠을 갈랐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표정, 날카로운 경고음, 그리고 죽음을 향해 떨어지는 그녀의 모습. 그
순간 이연의 몸이 먼저 반응했다. 이성적인 판단이 끼어들 틈도 없이 그의 발이 땅을 박차고 나갔다.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였다. 그는 인팔을 섬광처럼 가르고 나아가 추락하는 서연의 팔을 낚아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힘으로 그녀를 끌어당겼다. 서연의 몸이 그의 품 안으로 가볍게 빨려 들어왔다. 끼익! 바로 등 뒤에서 지하철이 섬뜩한 마찰음을 내며 멈춰 섰다. 웅성거리는 사람들 속에서 이연은 제 품에 안긴 여자를 내려다보았다. 가늘게 떨리는 어깨, 공포로 파랗게 질린 입술. 하지만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자신의 몸에서 일어난 변화였다. 온몸에 피가 들끓는 듯한 생경한 감각, 특히 가슴에 품은 여우구슬은 마치 용광로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잠들어 있던 무언가 가강제로 깨어난 듯한 낯설고도 강력한 힘의 파동이 온몸을 휘감았다. 이게 대체 뭐지? 이연은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간신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의 남자는 그림자처럼 검고 서리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방금 자신을 붙잡았던 그의 팔은 강철처럼 단단했고 그의 품은 기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그리고 그의 눈, 지륵같이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붉은 빛이 한 줄기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것 같았다. 구세요?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7번째 월요일. 서연은 지난주 금요일에 자신을 구해준 남자를 찾아 헤맸다. 그는 연기처럼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강렬한 인상과 기묘한 힘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다. 초자연적인 무언가가 개입되어 있다. 서연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국립민속박물관으로 향했다. 그녀의 전공인 민속학 지식이 어쩌면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녀는 먼지 쌓인 고서들을 닥치는 대로 파고들었다. 시간, 반복, 죽음, 저주와 관련된 설화나 기록들을 미친 듯이 뒤졌다. 조선 왕조실록부터 야사에 이르기까지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죽음이나 재앙에 대한 기록들을 샅샅이 훑었다. 몇 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그녀는 흥미로운 기록 몇 개를 발견했다. 특정 시기, 특정 장소에서 주기적으로 원인 모를 죽음이 반복되었던 사건들. 하지만 그뿐 명확한 해답은 보이지 않았다. 종이 냄새와 묵직한 절망감이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같은 시각, 이연은 자신의 고택 서재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지난 며칠간 여우구슬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요동쳤다. 서연을 구했던 날 폭주했던 힘은 이제 그의 안에 가라앉아 희미한 기억의 파편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안개처럼 흐릿한 이미지들, 덕 붉은 피, 부서진 비녀, 애달픈 울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해 뻗어오던 하얀 손. 기억은 감정과 함께 봉인되었기에 그는 그 장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다. 다만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아려올 뿐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그 기억의 파편들이 서연과 그리고 자신을 묶은 이 기이한 현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기억 속의 단편적인 풍경을 더듬어 과거 서울, 즉 한양에서 일어났던 미스터리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 속에 잊혔던, 하지만 그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기록들이었다. 역병이나 재해가 아닌 마치 어떤 의지가 개입된 듯한 기묘한 죽음들. 그는 몇 개의 장소를 특정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박물관을 나서다 입구에 기대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을 발견했다. 지난번 지하철역의 그 남자였다. 이연은 말없이 그녀에게 다가와 메모지 하나를 내밀었다. 거기에는 그가 기억 속에서 건져 올린 몇 개의 옛 지명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지명 중 하나는 놀랍게도 서연이 고서에서 발견한 주기적 죽음의 발생지와 일치했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것은 수많은 질문과 불신, 그리고 한 가닥의 동질감을 포함하고 있었다. 얘기 좀 하죠.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이 아닌 절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삼청동의 좁은 골목길에 자리한 허름한 수제비 집,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뚝배기 앞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멸치 육수의 구수한 냄새가 어색한 공기를 조금이나마 덮여주었다. 서연은 자신이 겪고 있는 시간 반복과 죽음에 대해 털어놓았다. 처음에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까 두려웠지만 남자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은 그녀의 말을 의심하는 대신 조용히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이야기를 마친 서연이 숟가락을 들자 이연이 입을 열었다. 나도
비슷한 것들을 기억하오. 그는 아주 오래전의 일을 말하듯 과거 서울에서 벌어졌던 기이한 죽음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기억은 역사책의 기록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이었다. 마치 직접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처럼 서연은 그의 이야기에 빠져들면서 그가 평범한 인간이 아님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왜 나를 도와주는 거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의 질문에 이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자신의 가슴팍을 무의식적으로 매만졌다. 그 안에서 뜨겁게 반응하는 여우구슬. 그 이유를 그 자신도 알 수 없었다. 글쎄, 그는 대답을 피하며 수제비를 한 숟가락 떴다. 쫄깃한 반죽과 뜨거운 국물이 목구멍을 넘어갔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음식의 맛이었다. 감정과 함께 미각마저 봉긴되어 있었던 그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다. 서연은 그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때 이연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먼지 쌓인 족자를 펼치는 듯한 미소가 어렸다. 너무도 옅어서 착각인가 싶을 정도였지만 서연은 분명히 보았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 여름장 같던 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났다. 8번째 금요일 밤 11시 40분 서연과 이연은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주차장에 서 있었다. 지난 며칠간 그들은 자신들이 모은 정보를 토대로 몇 가지 가설을 세웠다. 그리고 이번에는 죽음이 예고된 장소에서 정면으로 맞서기로 했다. 이연이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서연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안정감을 느꼈다. 하지만 심장이 조여드는 공포는 여전했다. 정말로 올까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올 거요. 이연은 주변의 공기를 느끼며 나직하게 말했다. 그의 감각이 무언가 불길한 기운이 다가오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었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 2개가 나타났다. 점점 가까워지는 불빛은 분명 트럭의 것이었다. 또 그 트럭이었다. 트럭은 미친 듯이 속도를 높이며 두 사람을 향해 돌진해왔다. 이연이 서연을 뒤로 밀치고 앞을 막아섰다. 그의 온몸에서 푸른빛의 기운이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등 뒤에서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을 덮쳐오는 죽음을 직시했다. 이젠 피하지 않겠다. 대체 이 끔찍한 운명의 정체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고야 말겠다. 트럭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서연은 본능적으로 운전석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의 형체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사람이 아니었다. 운전석에는 인간의 형상을 한 검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형태를 특정할 수 없는 밤의 어둠보다 더 짙은 암흑덩어리, 그리고 그 그림자의 얼굴 부분에서 이 세상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섬뜩한 붉은 눈 2개가 이쪽을 향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증오와 살이만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악의의 현신이었다. 서연은 깨달았다. 이것은 불운한 사고나 비극적인 운명이 아니었다. 명확한 의지를 가진 존재가 자신을 사냥하고 있는 것이다. 굉음과 함께 트럭이 이연을 덮치기 직전 그림자의 입가가 비틀리며 비웃는 뜨뜻한 형태를 만들었다. 서연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비명이 울려 퍼졌다. 공포가 그녀의 영혼을 잠식했다.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트럭의 굉음이 고막을 찢고 붉은 눈에 섬광이 망막을 태울 듯한 찰나. 이연의 몸에서 터져 나온 것은 푸른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 그 자체를 비트는 듯한 순수한 에너지의 파동이었다. 쿵! 세상이 울리는 소리와 함께 서연은 자신이 이연의 품에 안겨 길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았다.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자리에는 텅 빈 아스팔트만이 밤의 가로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다. 트럭도, 붉은 눈의 그림자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오직 코끝을 찌르는 오존 냄새와 오래된 무덤을 파헤친 듯한 역한 흙 냄새만이 방금 전의 일이 현실이었음을 증명했다. 괜찮아? 이연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그의 팔은 서연의 어깨를 단단히 붙들고 있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조차 없었다. 공포가 목구멍을 틀어막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허공을 헤매다 이연의 눈동자와 마주쳤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평범한 골동품각의 주인의 것이 아니었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검고 그 안에선 수백 년 묵은 분노와 혼란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는 깨어난 포식자였다. 놈의 냄새가 나. 이연이 나직이 읊조렸다. 그는 서연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는 트럭이 사라진 방향을 향해 코를 킁킁거렸다. 인간의 후각으로는 맡을 수 없는 무언가를 쫓는 맹수처럼 아주 약해. 하지만 길을 남겼어. 그의 시선은 아스팔트 위에 희미하게 남은 마치 기름띠처럼 보이는 검은 얼룩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보통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아기가 남긴 발자국이었다. 그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의 손목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힘은 거부할 수 없는 확신에 차 있었다. 가야 해, 이연이 말했다.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더 이상 도망치는 건 의미 없어. 네가 본 게 맞아. 이건 운명이 아니라 사냥이야. 그리고 사냥꾼을 잡으려면 그놈의 굴로 직접 들어가야만 해.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다. 이연의 등을, 그의 결심을 믿기로 했다. 사람은 인적 끊긴 서울의 밤거리를 달리기 시작했다. 화려한 넌사인과 취객들의 웃음소리가 먼 배경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들의 세계에는 오직 차가운 밤 공기와 아스팔트에 새겨진 보이지 않는 아기의 흔적뿐이었다. 흔적은 종로의 복잡한 골목을 지나 북촌의 한적한 주택가로 이어졌다. 세련된 한옥들과 갤러리들 사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폐가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담쟁이 덩굴이 건물을 집어삼킬 듯 휘감고 있었고 녹슨 대문은 금방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 같았다. 이연이 대문을 밀자 섬뜩한 쇳소리와 함께 길이 열렸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시의 소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잡초가 무성한 마당에는 스산한 바람만이 불고 있었다. 공기 중에 섞인 냄새가 더욱 짙어졌다. 죽음, 원한, 그리고 아주 오래된 슬픔의 냄새. 여기야. 이연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의 감각이, 그의 본능이 소리치고 있었다. 집의 가장 깊숙한 곳, 본체 뒤편에 숨겨진 작은 사당. 먼지가 켜켜이 쌓인 재단 위에는 모든 것이 삭아내렸지만 단 하나, 검은 비단으로 감싸인 낡은 고서 한 권만이 세월의 흐름을 비껴간 듯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책에서부터 모든 악취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연은 홀린 듯 재단으로 다가갔다. 그의 가슴팍에서 여우구슬이 뜨겁게 박동하며 위험을 경고했다. 서연도 그의 뒤를 따랐다. 그녀는 재단에 놓인 책을 보았다. 불길한 기운이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책 주변을 맴돌았다. 이연이 천천히 손을 뻗어 책의 비단 덮개를 잡았다. 그 순간 서연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는, 저것을 함께 마주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느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이연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겹쳤다. 사람의 손이 동시에 고서에 닿는 순간 세상이 뒤집혔다. 빛과 어둠이 폭발적으로 뒤섞이며 시야를 집어삼켰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감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이 분해되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수백 수천 개의 장면들이 파편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암전되었다가 다시 하나의 풍경으로 초점을 맞췄다.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더 이상 먼지 쌓인 사당이 아니었다. 달빛이 교교하게 쏟아지는 조선시대의 어느 궁궐 후원이었다. 비단 도포를 입은 자신과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아름다운 용모의 9개의 은빛 꼬리를 숨기지 않은 이연이 마주보고 있었다. 환상 속의 이연은 지금처럼 감정이 메마른 존재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사랑과 다정함으로 가득 차 오직 한 사람, 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서연의 전생만을 담고 있었다. 그는 인간을 사랑한 구미호였다. 그의 심장인 여우구슬은 그녀를 향한 연심으로 가장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짧은 찰나, 두 사람은 수백 년 전 자신들의 행복했던 순간을 목격했다. 매화나무 아래에서의 밀회, 가야금 소리에 맞춰 함께 부르던 노래, 영원을 약속하던 달콤한 입맞춤, 그 모든 것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현재의 서연과 이연은 숨을 죽인 채 자신들의 과거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행복은 짧았다. 영모의 피바람이 불어닥쳤다. 연희의 아버지가 역적으로 몰렸고 그녀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연은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려 했지만 병사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이연이 모든 것을 파괴하려 그의 힘을 개방하려던 순간 연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안 됩니다. 당신이 인간 세상에 해를 끼치면 우리는 다음 생에서도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녀는 이연을 지키기 위해, 그가 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스로 병사들의 칼을 받았다. 붉은 피가 하얀 소복을 적시며 연희가 쓰러졌다. 이연의 절규가 밤하늘을 갈랐다. 그가 피를 흘리는 연희를 끌어안고 오열할 때 공간이 일그러지며 밤보다 더 짙은 어둠이 형체를 갖추기 시작했다. 서연이 트럭 운전석에서 보았던 바로 그 어둠의 그림자였다. 고대의 존재는 이연의 슬픔과 분노를 비웃으며 저주를 내뱉었다. 그 목소리는 세상의 모든 절망을 긁어모은 듯했다. 어리석은 것.
신물을 가진 내 놈이 필멸의 인간을 탐한 죄, 그 대가는 영원하리라. 너의 사랑은 이제 죽음의 씨앗이 될 것이다. 너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며 모든 감정을 봉인당하리라. 허나 운명은 반복될지니 너희는 반드시 다시 만나 서로에게 끌릴 것이다. 그리고 너의 봉인된 감정이 그녀로 인해 깨어나는 순간 그녀는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한쪽이 존재해야 다른 한쪽이 소멸하는 끝없는 비극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리라. 그림자의 손이 이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연희를 향한 사랑으로 빛나던 붉은 여우 구슬이 잔인하게 뽑혀나왔다. 구슬이 몸에서 분리되는 순간 이연의 눈에서 모든 빛이 사라졌다. 사랑, 슬픔, 분노, 모든 감정이 증발하고 차가운 공허만이 남았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은 칠흑 같은 검은색으로 변해갔다. 그림자는 차갑게 식어버린 여우 구슬을 연희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세상이 뒤집혔다. 서연과 이연은 폐가의 사당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둘 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떨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에 각인된 과거이자 현재를 올가매고 있는 저주의 실체였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전생의 슬픔과 이연이 겪었을 고통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했다. 그녀는 이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다. 그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쥔 나머지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이제 알겠어? 이연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서연을 보지 않았다. 마치 그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부서져 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우리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유. 내가 당신 곁에 머무는 것 자체가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반가쇠였던 거야.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슴에 박혔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를 향한 그의 감정이 되살아날수록 여우구슬이 반응할수록 저주가 그녀의 목숨을 노렸던 것이다. 아니야. 서연이 중얼거렸다.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가 함께. 이연이 말을 끊으며 처음으로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지독한 고통과 체념이 어려 있었다. 함께 죽자는 말인가 난. 이미 수백 년을 유령처럼 살았어. 더는 상관없어. 하지만 당신은 아니야. 당신은 살아야 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에게서 한 걸음, 두 걸음 멀어졌다. 그 걸음은 마치 영원을 가르는 거리처럼 느껴졌다. 당장 여기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내 눈에 띄지도 말고 내 생각도 하지 마. 당신 인생에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려. 그게 당신이 살 유일한 방법이야.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절규를 들었다. 이것은 그녀를 위한 말이 아니었다. 그 자신에게 거는 필사적인 주문이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그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어둠 속에 가두려 하고 있었다. 싫어. 서연이 소리쳤다. 그녀도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섰다. 당신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게 두지 않을 거야. 수백 년 동안이나 혼자 고통받았잖아. 이젠 나랑 같이 방법을 찾는 거야. 그녀가 그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 이연은 거칠게 그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의 외침에 사당 안의 먼지가 흔들렸다. 그는 상처 입은 짐승처럼 서연을 노려보았다. 나에게서 떨어져. 제발 너에게서 떨어져야 하는데 그게 되질 않아. 그러니까 네가 날 떠나. 어서.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수백 년 만에 되찾은 감정이 그를 괴롭히고 있었다. 서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그녀를 죽일 것이라는 진실 사이에서 그는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다. 서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고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전해져와 그녀의 심장마저 아파왔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말대로 그를 위해 그를 떠나야만 하는 걸까? 그녀가 사당 문턱을 넘어서려는 순간이었다. 끼익! 오래된 사당의 대들보가 불길한 소리를 내며 갈라지기 시작했다. 수백 년의 세월을 이기지 못한 나무가 마침내 무너져 내리려 하고 있었다. 거대한 나무 기둥이 정확히 서연의 머리 위로 떨어져 내렸다. 피할 시간도 소리 지를 틈도 없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덮치는 순간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이연이 그녀를 낚아채 품에 안고 굴렀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대들보가 바닥에 처박혔고 사당 전체가 먼지 구름에 휩싸였다. 멍청하긴. 먼지 속에서 이연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서연을 온몸으로 감싸 보호한 채 쓰러져 있었다. 그의 등 위로 떨어진 나무 파편들이 옷을 찢고 상처를 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의 온 신경은 오직 품 안의 서연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또다시 본능적으로 그녀를 구해버렸다.
그녀를 밀어내야 한다는 이성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본능 사이의 싸움에서 그의 심장은 언제나 본능을 선택했다. 그는 스스로가 저주스러웠다. 그날 이후 서울은 기묘한 평온을 되찾았다. 금요일 밤 11시가 되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마치 저주가 끝난 것처럼 이연은 약속처럼 서연을 피했다. 전화를 받지도 메시지에 답하지도 않았다. 골동품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서연은 매일같이 가게 앞을 서성였지만 그를 만날 수는 없었다. 그가 그녀를 위해 일부러 숨어버렸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다가갈 수도 없었다. 심장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시간의 반복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서연은 박물관 자료실에서 동료인 민준과 함께 고문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준은 서연이 아끼는 후배이자 그녀를 짝사랑하는 청년이었다. 선배, 안색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그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서연이 괜찮다며 억지 미소를 짓는 순간이었다. 오래된 서가 중 하나가 위태롭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균형을 잃은 서가가 민준의 등 뒤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민준 씨 피하에 서연의 외침과 동시에 그녀의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민준을 밀쳐냈다. 그리고 자신은 수백 권의 책과 무거운 나무 선반 더미에 깔리고 말았다. 의식이 흐려지는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저주가 진화했다. 그것은 더 이상 자신만을 노리지 않았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공격하고 자신이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대신 죽도록 만들고 있었다. 지독한 악이었다. 다시 눈을 뜬 곳은 박물관 자료실. 사고가 일어나기 10분 전이었다. 시간 반복이 다시 시작된 것이다. 서연은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민준이 멀쩡한 모습으로 그녀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선배,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서연 응을을 바라보며 온몸을 떨었다. 저주가 노리는 대상이 바뀌었다. 이제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위험했다. 그녀가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파괴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굳게 닫힌 이연의 가게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자 그녀는 문이 부서져라 소리쳤다. 이연 씨 안에 있는 거 알아요. 제발 문 좀 열어봐요. 얘기가 달라졌어요. 한참 만에 문이 열리고 지칠 대로 지친 이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서연은 울음이 터져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다. 저주가 그녀의 동료를 노렸고 자신이 대신 죽음으로써 다시 시간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을 이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다. 그의 예상이 맞았다. 저주는 지능을 가진 악의 그 자체였다. 단순히 서연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 그녀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파괴하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끔찍한 결론으로 이어졌다. 서연이 이연을 향한 마음을 단념하지 못하고 그 감정이 점점 더 깊어지면 어떻게 될까? 저주는 결국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서연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존재가 바로 이연 자신이라는 것을, 저주의 칼날은 더 이상 서연이나 그녀의 주변 인물들을 향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가장 치명적인 목표물, 구미호 이연을 직접 노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녀를 살리기 위해 그녀를 밀어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녀의 사랑이 그를 죽음으로 이끄는 새로운 방가쇠가 되어버린 것이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들은 이제 함께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정적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둘 사이에 내려앉아 숨통을 조였다. 가게 안의 낡은 목재 가구가 삐걱이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이 절그럭거리며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이었다. 이연의 잿빛 얼굴에는 수백 년의 세월에도 겪어보지 못한 절망이 서려 있었다. 저주는 더 이상 서연의 목숨만을 노리는 단순한 재앙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성을 가졌고 악의를 품었으며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상대를 파괴하는 포식자였다. 그리고 이제 그 포식자의 시선은 서연의 심장이 향하는 곳, 바로 이연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서연을 살리기 위해 그녀를 밀어내야만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아니,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가 서연을 밀어낼수록 서연의 마음은 더욱 간절하게 그를 향했고 그 간절함이 저주에게 새로운 목표물을 친절하게 알려준 셈이었다. 사랑이 독이 되고 구원이 파멸이 되는 이 끔찍한 운명의 아이러니 앞에서 두 사람은 할 말을 잃었다. 이연은 굳게 쥔 주먹 안에서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고통을 느끼며 생각했다. 방법은 하나뿐이었다. 이 지독한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다음 날 토요일의 햇살은 잔인할 정도로 밝았다. 이연은 밤새 단 한숨도 잠들지 못했다.
그의 눈 밑은 거무죽죽하게 죽어 있었고 평소 단정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먼지 쌓인 고서들이 꽂힌 서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들었다. 구미호의 힘과 소멸에 관한 금단의 기록, 수백 년간 외면해왔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기록이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심장을 애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그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가 처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의 당황한 표정, 수제비를 먹으며 조잘거리던 목소리, 겁에 질려 떨면서도 자신을 믿어주었던 눈동자, 그 모든 것이 그가 사라져야 할 이유가 되었다. 같은 시각 서연 역시 국립민속박물관의 텅 빈 자료실에서 밤을 새웠다. 눈은 핏발이 서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둠의 그림자에 대한 기록, 고대의 저주, 이 모든 비극을 끝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헤맸다. 하지만 책장을 넘길수록 남는 것은 절망뿐이었다. 모든 기록은 한결같이 희생을 말했다. 저주를 건 존재보다 더 강한 힘으로 맞서거나 저주의 근원인 매개체를 소멸시키는 것. 매개체는 바로 이연의 여우구슬, 그의 심장이었다. 서연은 책상 위로 무너지듯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다. 어떻게 그에게 죽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차라리 자신이 몇 번이고 다시 죽는 편이 나았다. 그날 저녁, 이연이 먼저 그녀를 찾아왔다. 평소와 다름없는 무심한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부서질 듯 위태로워 보였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손목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저항할 힘도 이유도 없었다. 사람은 목적지 없이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다. 수많은 인파와 화려한 넌사인 속에서 두 사람만이 다른 시간 속에 존재하는 듯 고립되어 있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서연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타들어갔다. 마지막 일주일이야. 한참을 걷던 이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공기처럼 차갑고 건조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11시? 그 전까지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저주는 가장 확실한 순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겠지. 그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그것은 동시에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다. 방법을 찾을 수 있어요. 분명 다른 방법이 없어. 이연은 그녀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그의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짙게 빛났다. 하지만 그 일주일 그냥 기다리진 않을 거야. 그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수백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온기. 그러나 그 온기 끝에 찾아올 영원한 냉기를 예감하며 그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서연아, 우리에게 남은 일주일을 그냥 평범하게 보내자. 마지막으로 아주 평범한 연인들처럼. 그의 목소리에 실린 처절한 슬픔을 서연은 애써 외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이연은 서연을 데리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주말을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연인들. 세상은 너무나 평화로웠다. 사람은 돗자리를 펴고 말없이 앉아 흐르는 강물만 바라보았다. 이연은 편의점에서 서툰 솜씨로 끓여온 컵라면 2개를 내밀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을 훌훌 불며 먹는 서연의 모습을 이연은 그림을 감상하듯 눈에 담았다. 모든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현실감을 앗아갔다. 마치 잘 만들어진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았다. 어릴 때 딱 한 번 와봤어.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아빠 손잡고. 그때 먹었던 솜사탕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건 줄 알았는데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이연 씨는요? 이런 데 와본 적 있어요? 이연은 고개를 저었다. 수백 년을 살았지만 늘 혼자였으니까 무언가를 함께 나눈다는 것의 의미를 몰랐지. 그는 시선을 서연에게 고정했다.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의 고백에 서연은 더 이상 라면을 넘길 수 없었다. 뜨거운 국물이 아니라 가슴속에서 차오르는 슬픔이 목을 매게 했다. 월요일 저녁, 이연은 자신의 가게로 서연을 불렀다. 그리고는 난생 처음으로 앞치마를 둘렀다. 고서와 골동품을 매만지던 섬세한 손으로 어설프게 칼질을 하고 서툰 솜씨로 찌개를 끓였다. 재료는 타거나 너무 익었고 간은 짜거나 싱거웠다. 부엌은 금세 엉망이 되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서연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수백 년 묵은 구미호가 한 여자를 위해 필사적으로 인간의 음식을 만드는 모습.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눈물겨운 광경이었다. 마침내 식탁에 차려진 것은 모양새도 맛도 엉망인 김치찌개와 계란말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인 것처럼 밥 한 그릇을 싹 비웠다 밥을 먹는
내내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숟가락과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다. 식사가 끝나고 이현은 낡은 찻잔에 따뜻한 매화차를 따라주었다. 은은한 꽃향기가 씁쓸한 현실을 잠시나마 잊게 해주었다. 아주 오래전 내가 아직 어리고 어리석었을 때 이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지막이 말했다. 작은 새 한 마리를 돌본 적이 있었어.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였지. 정성껏 돌봐주니 날개가 나았고 새는 내 곁을 떠나지 않았어. 내 어깨에 앉아 노래를 불러주곤 했지. 그의 눈은 먼 과거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 새가 영원히 내 곁에 있을 거라 믿었어.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작은 생명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내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버렸지.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때 깨달았어. 나는 무언가를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 곁에 있는 것들은 결국 상처받거나 사라질 뿐이라는 걸. 그래서 마음을 닫고 감정을 봉인하고 홀로 이 긴 시간을 버텨왔어.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적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나타났어, 서연아. 닫힌 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내 세상으로 겁없이 들어왔어. 너 때문에 잊었던 감정이 되살아났고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 그래서 더 두려워. 이번에도 결국 내 손으로 너를 잃게 될까봐.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서연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떨리는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감쌌다. 온기가 전해졌다. 화요일에는 광장시장에 갔다. 시끌벅적한 인파와 기름 냄새, 고소한 빈대떡 냄새가 두 사람을 감쌌다. 이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서연은 그의 모습에 잠시 슬픔을 잊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그의 손을 이끌고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 따끈한 빈대떡과 막걸리를 주문했다. 낡고 허름한 식당에 마주 앉아 음식을 나누어 먹는 풍경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두 사람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순간이었다. 나중에 모든 게 다 끝나면 서연이 막걸리 한 모금을 마시고 말했다. 그녀는 애써 밝은 목소리를 냈지만 끝이 살짝 떨렸다. 작은 한옥집에서 살고 싶어요.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있고 툇마루에 앉아 같이 책도 읽고 낮잠도 자고. 그녀는 미래를 그렸다. 그가 없는 미래는 상상할 수 없기에 억지로 그를 그 그림 속에 집어넣었다. 이현은 말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가 그리는 미래 속에 자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았다. 하지만 차마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어. 그저 희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줄 뿐이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피어난 것인지 서연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수요일 밤, 이현은 서연을 남산으로 데려갔다. 케이블카가 천천히 산을 오르는 동안 서울의 야경이 발밑으로 서서히 펼쳐졌다.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땅 위에 쏟아진 별들처럼 아득하고 아름다웠다. 전망대에 도착하자 차가운 밤바람이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이현은 난간에 기댄 채 도시를 내려다보는 서연의 옆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반짝이는 눈동자, 오똑한 콧날.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눈과 마음에 영원히 새기려는 듯 그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다. 기억해줘. 이현이 조용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흩어졌다. 우리가 함께 이 풍경을 봤다는 걸. 아무리 어두운 밤이 찾아와도 세상에는 이렇게나 많은 빛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빛 중에 하나는 언제나 너를 비추고 있을 거라는 걸.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자물쇠를 꺼냈다. 그리고는 유성펜으로 서툴게 서연이라는 두 글자만 적었다. 다른 연인들처럼 두 사람의 이름을 함께 새기지 않았다. 그는 자물쇠를 전망대 난간에 단단히 채웠다. 찰칵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네가 언제나 안전하기를. 더 이상 어떤 불행도 너를 찾아오지 않기를. 그의 말은 기도이자 유언이었다. 그 순간 서연은 깨달았다. 이 모든 다정함과 아름다운 시간들이 결국은 이별을 위한 준비였음을.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방울져 떨어졌다. 이현 씨, 지금 작별 인사하는 거죠? 그렇죠?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하게 흔들렸다. 이현은 대답 대신 그녀의 차가워진 손을 말없이 잡아줄 뿐이었다. 그의 손 역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운명은 너무나도 가혹했다. 목요일, 약속의 날 하루 전. 이현은 서연에게 급한 일이 생겼다는 거짓말을 하고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수백 년간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낡은 가게를 천천히 둘러보았다. 손때 묻은 골동품 하나하나에 깃든 기억들을 더듬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기운을 끌어모으기 시작했다. 봉인했던 구미호의 본성을 해방시켰다. 가게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고 그의 등 뒤로 9개의 희미한 꼬리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의 눈동자는 인간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서늘한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그는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한편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던 서연은 이연의 가게를 찾아갔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가게 주변을 서성이다. 문득 그의 서재에서 보았던 낡은 서울 지도 한 장을 떠올렸다. 지도에는 여러 장소가 표시되어 있었지만 유독 붉은 먹으로 진하게 동그라미가 쳐진 곳이 있었다. 경복궁 경회루. 그곳은 조선시대 왕들이 연회를 열던 장소이자 나라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곳이었다. 그리고 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지맥이 모이는 곳이기도 했다. 서연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연은 약속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먼저 움직일 생각이었다. 가장 위험한 장소로 어둠의 그림자를 유인해 홀로 맞서 싸울 계획이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핸드폰을 꺼내 그의 번호를 눌렀지만 들려오는 것은 차가운 기계음뿐이었다. 결전의 밤, 금요일 밤 10시 45분톤 이연은 경복궁의 깊숙한 곳, 경회루 연못계 홀로 서 있었다. 달빛이 수면 위로 부서져 내리고 고궁의 밤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전야의 그것이었다. 이연은 눈을 감고 온 신경을 집중했다. 공기의 흐름이 바뀌고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였다. 연못의 물이 검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그 중심에서부터 인간의 형상을 한 순수한 어둠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여둠의 그림자였다. 어리석은 구미호여. 그림자의 목소리는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직접 꿰뚫는 듯한 불쾌한 울림이었다. 스스로 재물 이되러 왔는가? 그 여인을 살릴 수 있을 것이라 믿는가? 그림자는 이연의 주위를 원을 그리며 맴돌았다. 그것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절망과 증오의 기운이 이연의 정신을 갉아먹으려 했다. 내 놈이 바라는 것은 그 아이의 고통이겠지. 이연은 눈을 뜨며 나지게 말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맹수처럼 번뜩였다. 하지만 내 놈이 간과한 게 있어. 그 아이에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내가 사라지는 것이다. 오? 그래서 내 놈의 소멸로 저주를 끝내겠다. 가상하구나. 그림자가 비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내 놈이 사라진 세상에서 그 여인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너를 잃은 슬픔과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게 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말이지. 그림자의 악의에 찬 말에 이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그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적어도 살아는 있겠지. 살아만 있다면 언젠가는 웃을 날도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사라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대가라도 치를 수 있어. 이연의 몸에서 푸른빛의 신성한 기운이 폭풍처럼 터져나왔다. 그의 등 뒤로 9개의 여우꼬리가 실체를 드러내며 밤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갔다. 그 시각 서연은 택시에서 뛰어내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 앞에 섰다. 굳게 닫힌 문을 넘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변을 살피다 담장이 비교적 낮은 곳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드레스 차림에 몸은 긁히고 상처 입었지만 고통을 느낄 겨를도 없었다.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선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경회루를 향해 달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고 폐는 찢어질 듯 아팠다. 제발 늦지 않기를. 그녀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며 어둠 속을 헤쳐나갔다. 경회루에서는 빛과 어둠의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연이 휘두르는 실력은 공간을 가르고 그림자가 뻗어오는 촉수는 모든 생기를 빨아들였다. 수백 년의 내공을 지닌 구미호였지만 태고의 존재인 어둠의 그림자를 완전히 소멸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싸움이 길어질수록 이연의 기운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림자는 그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그의 정신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의 눈앞에 끔찍한 환상들이 펼쳐졌다. 간판에 깔려 죽는 서연, 트럭에 치이는 서연, 선로에 떨어지는 서연. 반복되는 그녀의 죽음이 그의 의지를 뒤흔들었다. 이연 씨, 바로 그때 연못 건너편에서 서연의 절박한 외침이 들려왔다. 이연은 환상에서 깨어나 소리가 들려온 쪽을 바라보았다. 흑투성이가 된 채 눈물을 흘리며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서연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오지마, 제발. 그러나 그의 마음의 소리는 그녀에게 닿지 않았다. 그림자 역시 서연을 발견했다. 스스로 걸어 들어오는군.
그림자는 쾌재를 부르며 목표를 이연에게서 서연으로 바꾸었다. 거대한 어둠의 촉수가 번개처럼 그녀를 향해 뻗어나갔다. 그것이 바로 이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가슴에 손을 꽂아 넣었다. 끔찍한 고통과 함께 그의 심장과도 같은 붉은 여우구슬이 모습을 드러냈다. 수백 년의 세월과 기억, 서연을 향한 사랑, 그리고 구미호의 모든 힘이 응축된 결정체던 여우구슬은 그의 손안에서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빛을 발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달려오는 서연을 향해 마지막 시선을 보냈다. 미안함, 고마움, 그리고 가늠할 수 없는 깊이의 사랑이 담긴 눈빛이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그리고 아주 선명하게 움직였다. 소리는 없었지만 서연은 똑똑히 읽을 수 있었다. 사라져. 다음 순간 이연은 여우구슬을 움켜쥔 손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 그의 몸이 한 점이빛이 되어 폭발했다. 그것은 파괴의 폭발이 아니었다. 모든 어둠을 정화하는 신성하고 순수한 빛의 폭발이었다. 그림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 흔적도 없이 소멸했다. 주변을 집어삼킬 듯이 휘몰아치던 빛은 순식간에 잦아들었고 세상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는 없었다. 이연이 서 있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몸은 빛과 함께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었다. 텅 빈 공간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잡히는 것은 차가운 밤 공기뿐이었다. 그때 그녀의 발치에 무언가 굴러와 멈췄다. 붉은 빛을 잃고 차갑게 식어버린 평범한 돌멩이처럼 변해버린 여우구슬이었다. 그녀의 입에서 의미 없는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집어들었다. 조금 전까지 그의 심장이었던 것, 그의 모든 것이었던 것, 이제는 아무런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는 차가운 구슬을 가슴에 품고 고개를 들었다. 밤하늘은 너무나도 맑고 달은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오직 그만이 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핸드폰이 희미하게 빛났다. 무심코 화면을 확인한 서연의 눈이 커졌다. 화면에 표시된 시간은 금요일 밤 11시 1분. 반복되던 시간의 저주가 멈추었다. 그는 자신의 소멸로 그녀의 시간을 다시 흐르게 한 것이다. 안 돼. 서연의 입에서 마침내 터져나온 것은 비명이었다.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으로 얻은 구원 앞에서 그녀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의 마지막 말이 귓게 심장에 메아리 쳤다. 사라져. 하지만 그가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녀는 알 수 없었다. 고요한 경복궁의 밤하늘 아래 사랑하는 이를 잃은 한 여인의 절규가 슬프고도 길게 울려 퍼졌다. 저주가 풀린 다음 날 토요일 아침이 밝아왔다. 끔찍할 정도로 평범한 아침이었다. 밤새 영혼 없이 서울의 거리를 떠돌던 서연의 발걸음이 익숙한 골목 어귀에서 멈췄다. 심장이 먼저 그 자리를 기억했다. 매일같이 그의 미소를 마주하던 곳, 찻집, 월화. 그러나 그녀의 눈이 마주한 것은 공허뿐이었다. 잿빛 새벽 공기가 칼날처럼 폐부를 찔렀다. 찻집이 있던 자리에는 마치 수십 년은 방치된 듯한 낡은 상점이 흉물스럽게 버티고 있었다. 간판이 걸려있던 흔적도, 그들이 함께 칠했던 문 색깔도, 창가에 놓아두었던 작은 화분도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시큼한 먼지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역하게 올라왔다. 옆집 떡볶이 가게 주인 아주머니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물었다. 학생, 거기 뭐 잃어버린 거 있어? 그 무심한 한마디가 세상이 그녀를 완벽한 이방인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완벽한 속어. 세상은 이연이라는 남자를, 그와 나눈 1년의 시간을, 그의 존재 자체를 통째로 도려냈다. 오직 서연의 기억만이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텅 빈 공간을 더듬었다. 손끝에 닿는 것은 차갑고 거친 시멘트 벽의 감촉뿐. 그 감촉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그녀의 기억이 오히려 비현실적인 망상처럼 느껴졌다. 거대한 진공에 빨려 들어가듯 숨이 막혔다. 이연, 갈라진 틈새로 새어나온 이름은 공기 중에 힘없이 흩어졌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자동차 경적 소리, 주말 아침을 맞아 분주해진 사람들의 웃음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의 종소리까지 어제와 다름없는 세상의 소음이 그의 부재를 증명하는 잔인한 증거가 되어 심장을 찔렀다. 이토록 완벽한 세상에서 어째서 그만 사라져야 했는가.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다. 도망쳐야 했다. 이연의 흔적을 지워버린 이 무심한 세상으로부터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한강변이었다.
인적 드문 벤치에 쓰러지듯 몸을 맡겼다. 윤슬이 부서지는 강물은 눈이 시리도록 아름다웠고 회색빛 도시 위로 떠오른 태양은 무정할 만큼 따스했다.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의 우주를 이루던 단 하나의 중심이 사라졌다. 절망의 검은 늪처럼 발목부터 서서히 그녀를 잠식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의 소멸로 얻은 내일은 그가 없는 무채색의 지옥이었다. 사라져. 그의 마지막 유언은 이제 그녀의 심장을 올가매는 가장 지독한 저주가 되었다. 그가 없는 세상에서 숨 쉬는 것 자체가 배신이었다. 차라리 그 빗속에서 함께 제가 되었더라면 이 고통은 없었을 텐데. 억눌렀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며 뜨거운 눈물이 툭 터진 강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 방울이 그녀가 마지막 남은 그의 흔적처럼 미친 듯이 움켜쥐고 있던 손 위로 툭 떨어졌다. 차갑게 식어 생명력을 잃은 돌멩이인 여우구슬. 눈물이 구슬의 매끄러운 표면에 스며드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다. 갑자기 얼음장 같던 구슬에서 희미한 온기가 피어올랐다. 단순한 온기가 아니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코코아를 타주던 그의 손길처럼 다정하고 익숙한 온기였다. 놀란 서연이 흐느낌을 멈추고 손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죽어있던 구슬이 마치 그의 심장처럼 아주 미약하게 그러나 필사적으로 고동치고 있었다. 콩콩. 그 박동이 그녀의 손목을 타고 심장까지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윽고 구슬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찬란한 붉은 빛을 토해냈다. 절망의 밤을 찢는 여명처럼 슬픔을 태워버릴 불꽃처럼 강렬했다. 빛은 그녀의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나와 허공으로 뻗어나갔다. 그것은 살아있는 뱀처럼 꿈틀거리며 서연의 눈앞에서 경이로운 형상을 빚어내기 시작했다. 주변 공기의 온도가 오르고 아스팔트에 먼지 냄새 대신 아득한 숲의 향기가 피어올랐다. 하늘의 지도가 아니었다. 이 땅의 어떤 천문학자도 기록한 적 없는 미지의 별자리들이었다. 켄타우로스의 활처럼 휘어진 성운과 용의 눈처럼 이글거리는 쌍성. 그 별들을 잇는 빛의 실타래는 꿈틀거리는 고대 문자로 이루어져 있었다. 읽을 수는 없었지만 느낄 수 있었다. 인간의 언어가 아닌 법칙 그 자체인 태초의 언어. 그것은 현실을 넘어 신화의 영역을 가리키는 길 잃은 영혼을 위한 별의 지도였다. 소멸이 아니었다. 이어는 죽은 것이 아니었다. 저주가 풀리면서 발생한 거대한 에너지의 폭풍 속에서 그는 현실의 좌표를 잃고 다른 차원으로 튕겨나간 것이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 신과 요괴가 아직 잠들지 않은 신화의 영역 어딘가에 그는 갇혀버린 것이었다. 살아있어. 어딘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 절대적인 확신이 번개처럼 뇌리를 관통하자 서연은 멎었던 숨을 거칠게 몰아쉬었다. 눈물이 멎은 자리, 텅 비었던 그녀의 눈동자 새로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것은 슬픔을 연료 삼아 타오르는 분노였고 절망의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결연한 의지였다. 운명에 휘둘리며 현실에 순응하던 어제의 서연은 눈물과 함께 죽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운명을 직접 개척할 전사였다. 자신의 반쪽을 되찾기 위해, 미완으로 남은 그들의 이야기를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인간의 세계를 등지고 신화 속으로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된. 그녀는 손안에서 여전히 따스하게 빛나는 여우구슬을 고쳐쥐었다. 이것은 더 이상 저주의 낙인이 아니었다. 그의 심장이었고 이제는 그에게로 향하는 유일한 나침반이었다. 서연은 결심으로 굳어진 눈으로 허공의 지도를 똑바로 응시했다. 기다려 이연. 세상이 널 지워도 나는 너를 기억해. 내가 너의 세상이 되고 너의 현실이 되어줄게. 반드시 널 데리러 갈게. 목소리 없는 맹세가 그녀의 영혼에 깊이 새겨졌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한 그 찰나. 등 뒤에서 섬뜩한 한기가 피어올랐다. 도시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흐르던 강물과 흔들리던 나무잎, 모든 것이 정지했다. 그녀의 등 뒤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지금까지 그녀를 옥죄던 어둠 따위는 반딧불에 불과할 만큼 더 깊고 근원적인 우주적인 공허였다. 시간과 공간마저 집어삼킬 듯한 절대적인 어둠이 그녀를 새로운 사냥감으로 점찍고 있었다. 진짜 서사의 막은 이제 막 피와 눈물로 오르고 있었다.